시어머니의 빈자리. 저는 결혼 20년 차 평범한 주부 김수경입니다. 남들은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편했습니다. 저에게 시어머니는 불편한 어른이라기보다 우리 집을 완벽하게 굴러가게 해주는 성실한 관리자였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이기적인 저녁이었습니다. 화면은 저녁 7시 무렵 서울의 한 중산층 아파트 거실을 비춘다. 현관문 도어락이 삐리릭 소리를 내며 열리고 40대 후반의 수경이 들어온다. 그녀의 표정은 회사 일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동시에 집에 들어서며 느끼는 안도감보다는 짜증 섞인 피로감이 먼저 읽힌다. 그녀는 신발을 대충 벗어 던지고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던진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바닥엔 먼지 하나 없고 베란다 창문은 투명하게 닫혀 있다. 이 모든 것은 수경이 퇴근하기 전 누군가 하루 종일 쓸고 닦은 결과물이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온다. 70대 중반의 시어머니 박순희 여사의 뒷모습이 보인다. 허리는 굽었고 흰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하지만 도마지라는 손놀림만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다. 그녀는 수경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굽은 등을 돌리지도 않은 채 말한다. 왔냐? 씻고 나와라. 밥 다 됐다. 수경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푸는 남편 준서와 마주친다. 준서는 이미 소파에 늘어져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다. 여보, 밥은? 수경이 묻자 준서는 턱으로 부엌을 가리킨다. 엄마가 차리고 있어. 당신 옷 좀 갈아입고 나와. 수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식탁에 저녁상이 차려진다.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수경이 좋아하는 매콤한 제육볶음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다. 순이 여사는 식탁 구석, 밥 공기가 놓일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 묵묵히 국을 뜬다. 그녀의 앞치마는 낡아서 색이 바랬고 손목에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중학생 딸 지민과 초등학생 아들 지훈이 학원에서 돌아온다. 할머니, 배고파요. 아이들은 가방을 식탁 의자에 걸어두고 숟가락부터 든다. 순이 여사는 아이들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희미하게 웃는다.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들. 이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다. 아무도 순이 여사에게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밥을 차려내는 손일 뿐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다. 수경은 밥을 먹으며 휴대폰으로 업무 이메일을 확인한다. 숟가락질은 기계적이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한다. 어머니, 내일 세탁기 돌리실 때 제 블라우스는 따로 빼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흰옷이랑 섞여서 색이 좀 탁해졌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순이 여사는 밥을 씹던 입을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에 제 친구들 모임 여기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갈비찜 좀 해주실 수 있죠? 어머니 갈비찜이 맛있다고 제가 자랑을 좀 해놔서요. 아, 청소도 베란다 창틀까지 좀 꼼꼼하게 부탁드려요. 수경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지시에 가깝다. 순이 여사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경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섭섭함인지 체념인지 모를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수경은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어 그 눈빛을 보지 못한다. 그래, 해드려야지. 순이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하다. 그날 밤 수경은 남편 준서와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눈다. 여보, 어머니 요즘 허리 아프다고 하시지 않았어? 준서가 묻는다. 수경은 마스크팩을 붙이며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나이 드시면 다 그렇지 뭐. 파스 사다 드렸잖아. 그리고 내일 김장하실 수 있겠어? 배추 쉼포기 주문했는데. 준서는 잠시 머뭇거린다. 쉼포기? 그걸 엄마 혼자 다 하시라고? 당신이 좀 도와드리지 그래? 수경은 팩을 떼어내며 정색한다. 나 이번 주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 확정이야.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지도 몰라. 어머니는 평생 해오신 일인데 뭐 그리 힘들겠어. 그리고 어머니도 집에서 노시는데 소일거리는 하셔야지. 안 그래? 준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돌아눕는다. 거실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설거지 소리가 늦은 밤까지 이어진다. 순이 여사는 혼자 쉼포기 배추를 절일 준비를 하고 있다.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끙 앓는 소리를 내지만 방문을 닫은 수경 부부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니, 듣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 집에서 순이 여사의 고통은 당연한 노동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수경이 믿고 있던 완벽하고 평온한, 그러나 썩어 문드러진 일상의 실체였다. 어머니의 침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애써 외면했죠. 어머니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식사 시간, 순이 여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식탁에는 평소처럼 화려한 반찬 대신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와 식은 밥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수경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안방 문을 연다. 어머니, 아침 7시에요, 애들. 학교 가야 하는데 밥도 안 차려주시고. 순이 여사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앓고 있다.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린다. 어미야, 몸이 불덩이 같다. 일어나질 못하겠어. 수경은 이마를 짚어본다. 뜨겁다. 하지만 수경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었다. 어머, 열이 좀 있네요. 약 드세요. 그런데 오늘 저녁은 어떡하죠? 저 오늘 늦는데. 순이 여사는 힘겹게 눈을 뜬다. 충혈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본다.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미안하다. 수경은 한숨을 푹 쉬며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켠다. 알겠어요. 저녁은 시켜 먹을게요. 약 사다 놓을 테니까 챙겨 드세요. 문을 닫고 나오는 수경의 표정에는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짜증만이 가득하다. 그녀는 출근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 어머니 몸살 나셨나봐. 당신 퇴근길에 죽 좀 사다 드려. 아, 진짜 타이밍도 참. 나 이번 주 진짜 바쁜데. 그날 저녁 준서는 죽 한 그릇을 사와서 어머니 방 앞에 두고는 거실에서 TV를 본다. 아무도 순이 여사의 방에 들어가 물수건을 올려주거나 약을 챙겨주지 않는다. 그녀는 캄캄한 방에서 혼자 앓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TV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가 그녀를 더 깊은 고독의 늪으로 밀어넣는다. 며칠 후 순이 여사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난다. 하지만 허리 통증은 더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들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한다. 수경과 준서는 식탁에 마주 앉아 심각하게 의논한다. 수술하면 한 달은 누워 계셔야 한다는데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수경이 묻는다.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요즘 인건비 비싼데. 준서가 머리를 극적이다. 그들은 어머니의 건강보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비용과 불편함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 결국 순이 여사는 혼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다. 수경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로, 준서는 거래처 미팅 때문에라는 핑계로 병문안을 가지 않는다. 퇴원하는 날 순이 여사는 낡은 가방을 들고 혼자 택시를 타고 돌아온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엉망이다.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산더미다. 수경은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있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반색한다. 어머니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휴, 집안 꼴 좀 보세요. 어머니 안 계시니까 진짜 집이 안 돌아가네요. 내일부터는 좀 움직이실 수 있죠? 순이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엉망이 된 거실을 바라본다. 그리고 지팡이의 의지에 부엌으로 향한다. 그녀의 등 뒤로 수경의 목소리가 따라붙는다. 아, 맞다 어머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애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해서요. 순이 여사가 멈칫한다. 제주도? 준서가 방에서 나오며 거든다. 네, 엄마. 3박 4일 정도 다녀오려고요. 엄마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집에서 푹 쉬세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순이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과 며느리를 본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나도 받아보고 싶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이것은 그녀가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 나를 혼자 두지 마라. 나도 가족이다. 하지만 수경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어머니, 비행기 타시면 허리에 안 좋아요. 그리고 가서도 많이 걸으셔야 하는데 저희가 계속 모시고 다닐 수도 없고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계시는 게 효도 받으시는 거예요. 올 때 선물 사올게요. 준서도 덧붙인다. 그래요, 엄마. 이번엔 우리끼리 오붓하게 좀 다녀오고 싶어서요. 엄마 계시면 수경이도 신경 쓰이고. 순이 여사는 입을 다문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텅 빈 우물처럼 깊고 어두워진다. 그래, 알았다. 잘 다녀오너라. 우리끼리 오붓하게. 그녀는 우리라는 단어에서 자신이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확인한다. 챕터 3. 텅 빈 집.
차가운 결심 미팅 위드 더 멘토 마이너스 멘토의 부재. 핵심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가 30년의 헌신을 부정당한 후 가출이라는 충격적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며느리의 시점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여주어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그 텅 빈 눈동자에 무엇이 담겼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죠. 우리가 떠난 뒤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나중에야,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 당일 새벽, 수경네 가족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선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소리친다. 순이 여사는 현관까지 배웅 나오지 않는다. 안방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수경은 주무시나 봐. 깨우지 말자라며 남편을 재촉해 나간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집안에 정적이 흐른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순이 여사가 나온다. 그녀는 잠옷 바람이 아니다. 외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집을 둘러본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어린 준서를 업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 밤새 미싱을 돌리며 준서 학비를 벌었던 기억, 며느리가 처음 들어와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의 설렘, 손주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품에 안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 추억들 위로 덧칠되는 것은 어머니 빨래 따로 해주세요. 어머니 때문에 눈치 보여요. 엄마는 빠지세요라는 차가운 말들이다. 순이 여사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본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활짝 웃고 있고 자신은 구석에 어색하게 서 있는 사진이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사진 액자를 떼어낸다. 그리고 뒤집어 버린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수첩을 꺼낸다. 낡은 수첩에는 부동산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손이 떨리지만 그녀는 번호를 누른다. 여보세요. 황금 부동산이죠? 네, 저예요. 지난번에 물어봤던 그 집. 네, 내놓겠습니다. 금매로요. 네, 최대한 빨리요. 이번 주 안에 비워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이 여사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연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앨범 하나, 그리고 남편의 위패가 담긴 작은 상자. 이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다. 그녀는 이삿짐 박스를 조립하기 시작한다.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날카롭게 가른다. 찌잉 마이너스, 찌잉 마이너스. 그 소리는 마치 30년 동안 가족에게 묶여있던 끈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린다. 박스에 짐을 담으며 순이 여사는 혼잣말을 한다. 준서야, 수경아. 너희는 나를 가족이라 불렀지만 나는 너희에게 짐이었구나. 이제 그 짐 내가 스스로 치워주마. 너희가 원하던 자유 실컷 누리거라. 나도 이제 내 자유를 찾으러 간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하고 박스 안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엄마가 아닌 박순이로서의 결정을 내렸다.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은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없는 해방감,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 완벽한 가족여행이었죠. 하지만 그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순간 우리는 지옥을 마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느꼈던 그 낯선 공기, 그 싸늘함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저녁 8시, 수경 가족이 탄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다. 아이들은 피곤해서 잠투정을 하고 준서와 수경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낑낑거린다. 아, 집에 가면 빨래 산더미네. 어머니가 좀 해놓으셨으려나? 수경은 엘리베이터에 타며 무심코 말한다.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자신의 뒤치다꺼리를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다. 띠리리릭.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 평소라면 켜져 있어야 할 거실 불이 꺼져 있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텅 빈 느낌이 든다. 준서가 불을 켠다. 헉! 수경이 숨을 들이킨다. 거실은 난장판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깨끗하게 비어 있다. 평소에 있던 장식장, 가족사진, 화분들이 모두 사라졌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낯선 갈색 이삿짐 박스 10여 개가 탑처럼 쌓여 있다. 그리고 그 박스들 사이에 순이 여사가 외출복 차림으로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있다. 마치 낯선 손님처럼.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청소하시느라 짐을 다 싸두신 거예요? 준서가 어리둥절해서 묻는다. 순이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본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다. 오직 차가운 결단만이 서려 있다. 왔냐? 여행은 재밌었니? 네, 뭐. 근데 어머니, 이 박스들은 다 뭐냐고요? 어디 가세요? 수경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는다. 순이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한다. 이사 가려고 짐 쌌다. 이사요? 아니, 갑자기 무슨 이사요? 누구네 집으로요? 준서가 묻는다. 울진으로 간다. 내 고향으로. 울진이요? 아니, 어머니 혼자서 거길 왜 가세요? 그리고 이 집은 어쩌고요? 수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순이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폭탄을 던지듯 말한다. 내가 이 집 팔았다. 순간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침묵. 준서는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쿵. 뭐라고요? 집을 파셨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수경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친다. 이 집 명의가 어머니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내 집이다. 내가 30년 동안 남의 집 변기 닦고 빨래하며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이야. 내 물건 내가 파는데 너희 허락이 왜 필요하니? 순이 여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슬퍼렇다. 그럼 저희는요?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고 애들 학교도 가야 하는데 저희 보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준서가 울먹이며 묻는다. 순이 여사는 차갑게 웃는다. 너희야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다. 너희는 나를 가족 취급도 안 했으면서 내가 마련해준 집은
당연하게 여겼더냐?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 차 타고 떠난다. 새 주인은 모레 들어오기로 했으니 너희도 그때까지 짐 빼서 나가거라. 순이 여사는 할 말을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며느리 수경의 가슴을 내리친다. 수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집이 없다. 당장 갈 곳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하던 시어머니가, 그림자처럼 살던 어머니가 자신들을 내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정말로 떠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 살아라는 말 한마디 없이 낡은 트럭 조수석에 앉아 앞만 보고 가셨죠. 그 뒷모습이 어찌나 매몰차던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 닥쳐온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수경 가족은 급하게 구한 친정집 작은 방에 얹혀 살고 있다. 친정엄마는 갑자기 들이닥친 딸 가족 때문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좁은 방에 네 식구가 짐짝처럼 구겨져 잔다. 아침 출근 시간은 전쟁터다. 여보, 내 와이셔츠 어디 있어? 다림질 안 했어? 준서가 소리친다. 내가 그걸 언제 해? 나도 늦었어. 당신이 알아서 입어. 수경은 머리도 못 말린 채 화장품을 찍어 바르며 소리 지른다. 엄마, 내 체육복 할머니가 빨아주셨는데 어디 갔어? 지훈이가 칭얼거린다. 몰라. 저기 쌓여있는 빨래 더미 뒤져봐. 식탁 위에는 시리얼과 우유뿐이다. 아이들은 할머니 밥 먹고 싶어? 된장찌개 줘라며 투정 부린다. 수경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다. 그만 좀 해. 할머니 안 계셔. 이제 주는 대로 먹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린다. 친정엄마의 잔소리다. 김서방은 밥 먹고 설거지 하나 안 하더냐? 너희 애들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할머니가 오냐오냐 키워서 아주 상전이네, 상전. 수경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다. 시댁에서는 여왕처럼 살았는데 친정에서는 죄인이 되었다. 시어머니 순이, 여사가 묵묵히 받아주던 모든 화살들이 이제는 보호막 없이 수경에게 꽂히고 있다. 주말 수경은 쌓인 빨래를 하다가 주저앉는다. 세탁기 돌리는 법조차 헷갈린다. 어머니는 이 많은 걸 어떻게 매일 하셨지?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다. 고무장갑을 끼려는데 손이 거칠어진 게 보인다. 겨우 일주일 했는데 손이 텄다. 어머니의 손은 30년 동안 젖어 있었다. 밤 아이들을 재우고 준서와 마주 앉는다. 준서는 살이 쏙 빠졌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봐. 울진 어디 계신지 주소라도 알아내서 빌어보자고. 집한 돈 다 가지고 가셨잖아. 수경이 날카롭게 말한다. 전화 안 받으셔. 번호도 바꾸신 것 같아. 준서가 고개를 떨군다. 그때 냉장고 구석에서 낯익은 반찬통 하나를 발견한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담가두신 파김치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익숙하고 알싸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수경은 파김치 하나를 집어 입에 넣는다. 눈물이 핑 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화가 난다. 이 맛있는 걸, 이 편안함을, 이 모든 행복을 자신이 발로 차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수경은 파김치를 씹으며 엉엉 운다. 어머니,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친정집 좁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밤을 채운다. 하지만 울진의 파도 소리만 들릴 뿐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선생님, 여기까지가 친정집에서의 한 달은 저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를 위해 차려진 따뜻한 밥상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찬물로 빨래를 해야 했고 묵은 때가 가득한 주방을 혼자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30년 세월이 제 인생의 어떤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좁은 친정집 부엌. 수경은 세탁기를 돌리며 허리를 굽힌다.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낡고 냄새나는 고무장갑을 끼려는데 장갑 안쪽에서 느껴지는 뻣뻣한 감촉이 낯설다. 수경의 손이 채 일주일 만에 붉게 부어오른다. 그녀는 설거지통에 고인 기름때를 보며 구역질을 한다. 어머니는 이걸 30년 동안 매일 하셨다. 수경은 회사의 업무 효율을 따지듯 시어머니의 노동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새벽 5시 30분 기상부터 밤 10시 취침까지 아이들 도시락, 아침 식사, 빨래, 청소, 저녁 식사, 아이들 숙제 봐주기.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월 350만 원 이상의 가사도우미 비용이다. 20년이면 8억 4천만 원. 수경은 머리를 부여잡는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노동에 대해 지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 번, 아니면 제 블라우스는 따로 빼주세요라는 차가운 지지? 수경은 급하게 뺀 짐 속에서 시어머니가 쓰던 낡은 바느질 상자를 발견한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실타래와 달아빠진 골무,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메모지가 들어있다. 메모지에는 준서 신발 수선비 500원, 수경이 코트 단추 100원 같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다. 어머니는 사소한 것까지 돈으로 환산하여 아끼고 또 아끼며 이 집을 지켜왔던 것이다. 수경은 그 메모지를 보며 눈물을 쏟아낸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전기세, 관리비 한 번 내지 않았다. 그건 어머니가 안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라는 뻔뻔했던 자신의 대답이 귓가에 울린다. 어머니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노동을 당연한 봉사로, 어머니의 희생을 어머니의 역할로 치부했다. 어느 날 아이들 방을 정리하던 수경은 숨겨져 있던 낡은 일기장을 발견한다. 시어머니의 것이다. 일기장에는 마지막 몇 줄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얹혀 사는 기분일까?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가 보다. 이제는 내 이름을 찾아야겠다. 수경은 그 일기장을 품에 안고 통곡한다. 어머니가 느꼈던 고독과 배신감의 깊이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다. 이 집이 바로 어머니의 가장 깊은 동굴이었음을, 그리고 어머니는 그 동굴에서 스스로 탈출했음을 깨닫는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을 잃은 고통보다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이 더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남편 준서에게 울진으로 당장 떠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수경과 준서가 낡은 차를 몰고 울진으로 향한다. 좁은 친정집 방에서 벗어나 낯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 여정은 그들의 결혼 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한 여정이다. 준서는 운전 내내 말이 없다. 그는 내비게이션에 찍힌 울진의 주소를 보며 떨고 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였음을 그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울진에 도착한 수경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짠 바다 냄새를 맡는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전원주택. 집 앞 마당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봉선화가 피어 있고 작지만 아담한 텃밭이 가꿔져 있다. 평화로운 풍경. 이 모습은 그들이 쫓아냈던 어머니의 고독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준서가 먼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다. 엄마, 저 준서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순이 여사가 문을 연다. 그녀의 모습은 서울에서 보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다. 편안한 면바지에 모자를 썼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감돈다. 너희가 여긴 웬일이니? 준서가 무릎을 꿇는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수경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순이 여사는 그들을 잠시 내려다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너희가 편하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가 필요 없다. 순이 여사는 담담하게 거절한다. 나는 내 삶을 살기로 했다. 너희 일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 집은 나에게 감옥이었으니까. 준서와 수경은 절망한다. 어머니의 단호함 앞에서 그들의 회유는 무용지물이다. 그들이 기대했던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미 30년 전에 그들의 이기심에 의해 사망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채 어머니의 새로운 집 문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돌아선다. 이 순간 수경은 깨닫는다. 어머니의 부재는 고통이 아니라 벌이었음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도 해주시지 않으셨죠. 하지만 울진에서 본 어머니의 뒷모습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순이 여사님의 행복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수경은 더 이상 예전의 수경이 아니다. 그녀는 친정엄마의 잔소리도 아이들의 투정도 묵묵히 견딘다.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일상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몫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경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난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해 아이들 도시락을 싼다. 손이 느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겨우 밥상을 차린다. 하지만 그 서투른 밥상 앞에서 아이들은 투정 대신 엄마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 수경은 빨래를 하면서도 세탁기 사용법을 묻는 대신 옷감의 재질을 살피고 분리하는 방법을 배운다. 어머니가 내 블라우스를 따로 빨아주셨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녀는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메모를 보며 살림을 배워나간다. 그녀에게 이 메모는 어머니의 황금 같은 조언이 되었다. 남편 준서도 달라진다. 퇴근 후 소파에 늘어지는 대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돕는다. 아이들 숙제도 봐준다. 그들이 가족으로서 역할을 분담하는 법을 비로소 배운 것이다. 집안은 여전히 좁고 불편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화목한 공기가 흐른다. 수경은 어머니께 편지를 쓴다. 용서를 바라는 편지가 아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편지다. 울진에서 행복하시라고 저희는 서울에서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족이 되겠다고. 며칠 후 울진에서 작은 택배가 도착한다. 어머니가 보내신 직접 캔 봄나물과 직접 담근 된장이다. 편지는 없다. 하지만 수경은 안다. 어머니가 용서하셨음을.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은 여전히 이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수경은 그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온 가족이 밥을 먹는다. 눈물이 섞인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용서의 맛이었다. 어머니가 떠난 지 6개월. 우리는 이제 어머니의 희생 없이도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떠나셨다는 것을요. 수경과 준서가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다. 이전 아파트만큼 넓진 않지만 내 식구가 살기에 충분하다. 이 집은 어머니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대출을 받고 얻은 집이다. 현관문 앞에서 수경과 준서는 마주보고 웃는다. 우리가 해냈다. 아이들이 새로운 집을 둘러본다. 지민이는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할머니는 왜 오시지 않아? 수경은 딸의 손을 잡고 대답한다.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의 삶을 살고 계셔.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대신 너희를 지켜줄 거야. 할머니한테 배운 대로. 며칠 후 수경 가족은 울진으로 향한다. 짐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머니의 생신이기 때문이다. 준서가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수경은 서툰 솜씨로 끓인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간다. 울진의 작은 집. 순이 여사는 마당에서 강아지 아리와 놀고 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행복한 노년의 여성이다. 준서가 다가가 어머니를 안는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젠 저희끼리 잘 살아요. 엄마 걱정 안 시킬게요. 순이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역국을 받아든다. 내가 끓였니? 수경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어머니. 아직 서툴지만 맛있게 드세요. 순이 여사는 미역국 한 숟가락을 뜨더니 이내 활짝 웃는다. 맛있다. 내가 끓여준 미역국 난생 처음 먹어보는구나. 고맙다, 수경아. 수경은 그제야 본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린다. 고맙다는 그 한마디가 그녀가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가족의 인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관계는 가사도우미와 고용주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으로 부활했다. 울진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홀가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떠났지만 어머니의 자유와 깨달음이라는 영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멘토가 되셨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오피스텔. 수경은 이제 자신의 삶을 관리하며 행복해 보인다. 퇴근 후 요리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봐준다. 늦은 밤 수경은 노트북을 켠다. 화면에는 50대 여성의 재취업 성공기라는 블로그 글이 띄워져 있다. 자신이 겪은 시련과 깨달음을 콘텐츠로 만들어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순이 여사는 바닷가에서 웃으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수경은 화면 속 어머니의 밝은 미소를 바라본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삶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이 땅에서 꿋꿋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떠나셨다는 것을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은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